한복이 중국 옷이라고요? 파리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뜻밖의 논란이 온 가족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를 축하하던 평화로운 자리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프랑스인 할아버지 장 피에르 모네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놀라운 차이점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특별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피에르 모네는 올해 65살입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진정한 파리지앵이죠. 은퇴하기 전까지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프랑스어 교환교사로 3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장 피에르는 동양인들의 얼굴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엔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인 동료들과 함께 있어도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민망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로는 여전히 구별이 어려웠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일본인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듯 했어요. 프랑스인은 미묘한 차이를 사랑합니다. 장 피에르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와인 한 잔에서도 수십 가지 향을 구별해내고 치즈 한 조각에서도 지역과 계절을 맞춰내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특기니까요. 그런 그가 동양 문화에서도 점점 더 세밀한 차이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3년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장 피에르는 계속해서 동양 문화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죠. 책으로만, 관찰로만 알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의 딸 마리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두 마리의 말에 장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일본은 알겠는데 한국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사위 김민준을 만나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장 피에르는 그동안 일본인들과만 깊이 교류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민준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와는 정반대로 김민준은 따뜻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예의는 바르지만 경직되지 않았고 겸손하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무렵 장 피에르의 칼럼 주제는 주로 중국이었습니다. 파리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할 기회가 충분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백화점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확실히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명품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매장 앞에는 늘 중국인들의 긴 줄이 이어졌죠. 한 번에 10개씩 사가더라고요. 매장 직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가격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구매했어요. 하지만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브르에서도 모나리자 앞에서만 사진을 찍을 뿐 다른 작품들은 그냥 지나쳐버렸죠. 역사는 길지만 깊이는 얕다는 게 장 피에르의 관찰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중국인 가족과의 대화였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들은 자신들의 5,00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입고 있는 건 서구식 명품뿐이었고 전통차 대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자부심은 크지만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좇는다. 장 피에르가 그날 일기에 적은 문장입니다.
중국인들은 분명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서구화되어 있었어요. 전통보다는 트렌드를, 문화보다는 브랜드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특징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박물관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중국인들의 대화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어요. 프랑스인들이 은근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죠.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는 게 장 피에르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변화 속도였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죠. 급하게 달려오느라 길가의 꽃들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장 피에르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도쿄에서 보낸 3년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처음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일본인 동료 타나카 씨와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며 정확히 15도 각도로 인사를 하던 모습,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며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모습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진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접은 종이처럼 정제되어 있다. 장 피에르가 일본에 대해 자주 쓰던 표현이었죠. 종이접기, 즉 오리가미처럼 모든 면이 정확하고 깔끔하지만 한 번 접힌 자국은 다시 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일본인 교사들은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회의 시간 5분 전에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점심시간도 정확히 1시간만 사용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죠. 효율적이긴 했지만 때로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감정 표현 방식이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일본인들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미소 뒤에 숨어 있었죠.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일본 문화의 핵심을 몸소 체험한 거였어요. 진짜 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죠. 어느 날 타나카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타나카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일했죠. 프랑스였다면 며칠은 쉬었을 텐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들은 먹는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정성스럽게, 마지막 한 알의 쌀까지 깨끗하게 먹어치웠죠. 음식에 대한 예의라고 설명했지만 장 피에르에게는 너무 경직되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죠. 선량하지만 멀다는 게 장 피에르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예술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놀라웠어요. 꽃꽂이, 다도, 서예 같은 전통 예술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완성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들마저도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얽매여 있었죠.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아름답지만 숨이 막힌다. 일본 문화에 대한 장 피에르의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원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김민준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장 피에르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일본인들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럽지도 않고 중국인들처럼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감이 있었거든요. 김민주는 정중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인 어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일본인들의 기계적인 예의와는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있었죠. 절제 속에 뜨거움이 있다는 게 장피에르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옷차림이었어요. 김민주는 항상 깔끔하고 세련되게 차려입었지만 과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다니는 중국인들과는 다르게 브랜드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내재된 품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죠. 김민준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인 이순자 씨는 60이 넘었는데도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장피에르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성들의 미용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관리를 꾸준히 해요라며 수줍게 웃더군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인 김철수 씨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온 조용한 분이었는데 술 한잔 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장피에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친밀감을 어색해하는데 이상하게도 김철수 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빨라요. 장피에르가 마리에게 한 말이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런 특징은 일본인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였죠. 특히 감동받은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김민주는 프랑스에 살면서도 매주 화상통화로 부모님 안부를 물었어요. 한국의 명절 때는 반드시 휴가를 내서 고향에 다녀왔죠. 효도라는 단어를 직접 체험한 거였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어요. 김민준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배추를 절인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술품 같았어요. 음식도 문화다라는 걸 한국 음식을 통해 깨달았죠. 한국인들의 또 다른 매력은 열정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축구 경기를 볼 때의 모습, 드라마를 볼 때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인들처럼 억제하지도 않고 중국인들처럼 과장하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었죠. 따뜻한 에너지와 세련미를 동시에 가진 민족. 이게 장피에르가 한국인들에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장피에르의 첫 손자 루카가 돌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돌잔치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이었죠. 마리와 김민주는 이 의미 있는 날을 양쪽 가족 모두와 함께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파리의 장피에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의 어머니 이순자 씨가 특별히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한복을 루카에게 입혀주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얀색 바지, 그리고 작은 조끼까지. 루카는 한복을 입고 마치 작은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장피에르는 손자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연신 사진을 찍어댔죠. 정말 아름다운 옷이네요. 장피에르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이순자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복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고리는 하늘을, 치마는 땅을 의미해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깊은 뜻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피에르가 초대한 중국계 친구 리웨이 씨였어요. 리웨이는 파리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장피에르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는데 루카의 한복을 보는 순간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 옷, 혹시 어디서 구하셨나요?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설명하자 리웨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죄송하지만 이 옷은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한푸라고 하는 우리 전통 의상이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피에르를 바라봤죠.
평화로웠던 돌잔치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상입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형태의 옷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장 피에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문화 전문가였지만 한복과 한푸의 차이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어요. 손자의 돌잔치가 문화 논쟁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였죠. 리웨이 씨,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는. 장 피에르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복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입어온 옷입니다. 중국 것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리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명나라 때 그림인데. 김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들 돌잔치예요. 이런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 리웨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즐거워야 할 돌잔치가 씁쓸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리웨이가 떠난 후 장 피에르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한복과 한푸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문화 칼럼니스트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한 거였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복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복은 각 시대마다 독특한 발전을 이뤄왔더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의상들, 신라의 금관과 함께 착용된 의복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완성된 현재의 한복 형태까지. 분명히 한국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한푸는 어떨까요? 장 피에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푸라고 부르는 옷들 대부분이 최근에 재구성된 것들이었어요. 정작 진짜 전통 한푸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거의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이구나. 장 피에르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매우 격렬했지만 적어도 루브르의 예술품들은 지켜냈어요. 베르사유 궁전도 노트르담 대성당도 파괴하지 않았죠. 오히려 인민의 유산이라며 더 소중히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문화대혁명 당시 구사구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전통 문화재들이 파괴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전통 의상들, 심지어 고서들까지 봉건적 잔재라며 불태워버렸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였죠. 김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사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나라 것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었어요. 장 피에르는 리웨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잃어버린 전통에 대한 아쉬움과 콤플렉스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전통을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파리에서 만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관찰해보니 그들의 행동 패턴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집착하는 것도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결국 정체성의 공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켰죠. 한복도 그런 예 중 하나였고요. 진정한 자신감은 뿌리에서 나온다. 장 피에르가 그날 일기에 적은 문장입니다. 중국인들이 한복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반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며칠 후 장 피에르는 리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하지만 한복은 정말 한국 고유의 옷이 맞는 것 같네요. 리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장 피에르는 중국에 대해 연민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어요. 리웨이와의 통화 이후 장 피에르는 중국인들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리 13구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대 중국인 유학생 장위와의 대화였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에 대해 무관심한 척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글쎄요, 별로 안 봐요. 장위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기생충은 정말 잘 만든 영화 같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죠.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K-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C-팝이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고요. 하지만 정작 파리 거리에서 들리는 건 BTS나 블랙핑크 노래들이었죠. 중국 가수들의 노래는 차이나타운 안에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장위의 여자친구 리나와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의 반응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중국 제품보다 훨씬 세련되고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라며 자존심을 세우려 했어요. 사랑과 질투는 때때로 같은 얼굴을 한다. 장 피에르가 그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 한류 열풍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리웨이의 부인 멜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장 피에르를 보자 급하게 채널을 돌렸어요. 아, 그냥 심심해서요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드라마 내용에 푹 빠져있던 게 보였죠.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웨이터 샤오밍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하던데 사실 중국 음식이 원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자신도 점심시간에는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비빔밥을 사 먹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장위의 어머니가 파리에 놀러 왔을 때 그녀는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1시간 넘게 쇼핑을 했어요. 딸 친구들이 한국 제품 사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장 피에르는 중국인들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더 크고 더 오래된 문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드라마, 음악, 화장품, 패션까지.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반면 중국 문화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만 소비되고 있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매력이 중요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중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 루카의 돌잔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 피에르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문화 관찰자로서 내린 결론들이 점점 명확해졌죠. 먼저 일본에 대한 생각입니다. 프랑스에서 일본은 여전히 존경받는 나라예요. 정밀함, 품질,
전통에 대한 존중 같은 가치들을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동시에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인식도 강해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은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장 피에르의 친구 피에르 뒤퐁이 한 말이 정확했어요. 일본은 박물관 같아. 아름답지만 만질 수는 없는 거지. 실제로 파리의 일본 문화원에 가보면 항상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왠지 생기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졌어요. 파리 시내 중국 음식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저가형 뷔페나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죠. 반면 일본 음식점들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고 한국 음식점들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아요. 이게 바로 각 나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장 피에르가 처음 일본에 갔던 40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 한국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파리 거리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어요. 세느 강변에서 K-팝 댄스를 추는 프랑스 청소년들, 말의 지구의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늘어선 긴 줄, 라틴 쿼터에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대학생들. 이 모든 게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다. 장 피에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도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기가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는 나라 말이에요.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예술과 문학을 지켜냈고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죠. 김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진짜 강한 민족은 위기 속에서도 전통을 지킨다는 건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죠. 이제 루카는 두 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 피에르는 이번에도 손자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다라고요. 프랑스인 할아버지가 본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당당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장 피에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프랑스인의 예리한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 우리가 얼마나 멋진 나라에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따뜻한 사연들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